안녕하세요. 코인 아저씨입니다. 박종원 작가님의 새로 나온 책이죠. 슈퍼코인 투자치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시간이고요. 결제 거래 코인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작가님은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유튜브 채널 운영자님이시죠. 그리고 제2블록의 대표십니다. 2024년 6월 14일 슈퍼코인 투자 지도를 출간을 했습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인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 읽어봐야 할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책에는 총 3부로 엮여 있죠. 비트코인 투자지도, 알트코인 투자지도, 그리고 지표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좋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지표는 이 영상에서 다루기 좀 어렵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 지도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결제 및 거래 암호화폐 투자 전략. 결제 및 거래 암호화폐는 결제와 거래에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결제용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한 암호화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한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포크한 비트코인 SV와 e캐시 등이 결제용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코인입니다. 하드포크라는 용어는 이전 버전과 호환이 전혀 안되는 정말 새롭게 완전히 생긴 별개의 블록체인으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도지코인, 대표적인 민코인이죠. 도지코인은 라이트코인을 하드포크한 럭키코인을 다시 하드포크해서 태어난 코인입니다. 국제 송금용 암호화폐 종류에는 리플과 스텔라루멘 등이 있죠. 이 스텔라루멘은 리플에서 하드포크한 암호화폐입니다. 리플과 스텔라루멘 프로젝트의 목표가 다르죠. 리플은 글로벌 대형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스위프트 대체가 목표입니다. 굉장히 큰 목표죠. 반면 스텔라루멘은 제3세계의 금융 포용성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법정화폐 담보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담보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알고리즘 기반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법정화폐 담보 방식은 미국 달러와 연동한 가장 안정적인 종류의 테더가 만든 USDT, 그리고 서클이 만든 USDC가 대표적입니다. 암호화폐 담보 방식은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예치시켜 놓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받는 방식이죠. 메이커다오에서 발행하는 다이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기반 방식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가슴 아픈 코인이죠. 테라, UST와 루나처럼 2개의 코인 운영하면서 소각과 발행을 반복적으로 조정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비트코인 하드포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코인이죠. 당시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됐을 때 비트코인 진영과 비트코인 캐시 진영은 블록 크기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진영은 기존대로 1MB의 블록 크기를 유지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비트코인 캐시 진영은 무슨 소리냐,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블록 크기를 키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진영은 비트코인의 철학이죠. 탈중앙화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은 사이즈의 1MB 블록 크기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는 블록 크기가 커져야 네트워크를 처리하는 트랜잭션 수가 많아지고 처리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블록 크기를 키우기를 주장을 했었죠. 블록 크기가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블록 크기가 커지게 되면 블록체인에 연결된 컴퓨터인 노드의 용량도 커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드는 대기업화되고 집중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트코인 캐시를 주도했던 인물은 비트코인 채굴 장비 아식스의 제작사인 비트메인의 우지안이 주도했습니다. 결국 두 진영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돼서 나왔지요. 그리고 라이트코인. 2011년 10월 7일 구글의 엔지니어 찰리 리가
비트코인의 코드베이스에서 몇 가지를 수정 후에 배포를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분마다 블록이 생성됩니다. 아주 느린 속도죠. 하지만 라이트코인은 이 거래 속도가 4배 빠르게 하기 위해서 2.5분마다 블록이 생성하도록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굴량 역시 비트코인의 2100만 개보다 4배가 더 많은 8400만 개입니다. 자, 리플의 미래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리플, 우리나라 투자자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 애증의 코인이죠. 이더리움보다도 오히려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리플은 국제 송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1977년 미국과 유럽 시중은행들은 국가 간 자금 거래를 위해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를 만듭니다. 우리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를 스위프트라고 통칭을 합니다. 현재 이 스위프트 망에는 약 200개 국가의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이 스위프트 망을 이용해서 송금과 결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위프트의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송금하고 결제하기 위해서는 송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약 4개에서 6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수료도 8에서 23% 정도의 굉장히 비싼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리플은 이 국제 송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스위프트의 단방향, 그리고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양방향 동시적으로 변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리플이 극복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들이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리플의 서비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XRP, 리플을 사용하지 않는 X커런트와 XRP를 사용하는 X래피드가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지금 은행들은 XRP를 사용하지 않는 X커런트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송금 기반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반면 XRP를 사용하는 X래피드는 송금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2에서 4초면 송금이 가능하죠. 하지만 은행들이 XRP의 암호화폐 가치가 시각적 변화하겠다는 이유로 적용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극복해야 될 문제점으로는 다른 송금용 암호화폐와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송금할 때 자주 쓰는 게 수수료가 싼 스텔라 루멘, 그리고 트론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송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인의 1위는 바로 테드에서 만든 USDT 스테이블 코인이고 2위는 서클에서 만든 USDC입니다. 그리고 리플이 극복해야 될 문제점 세 번째는 규제 이슈가 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입니다. 스위프트를 리플이 대체한다는 것은 바로 미국의 달러 패권에 균열을 일으킨다는 의미죠. 미국이 과연 가만히 놔두겠는가 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송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의 개발, 배포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탠다드 차티드 같은 글로벌 은행을 포함한 200개 이상의 파트너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CBDC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향후 여러 나라에 발행된 CBDC의 어떤 가교 역할, 브릿지 통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EVM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이더리움과의 연결고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리플의 유통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는데요. 총 발행량이 1000억 개가 모두 발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리플 재단은 이 XRP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를 해놓고 매달 일정량을 시장에 방출하고 사용하지 않는 XRP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공급과 수요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어둠의 코인이라고 불리지요. 프라이버시 코인은 자금의 출처와 목적지를 불분명하게 해서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가의 거래소에서 퇴장당했죠.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코인은 모네로와 지캐시, 대시가 있습니다. 그중 모네로와 지캐시가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코인, 뭔가
사라지게 될 코인 같습니까? 아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프라이버시 코인은 앞으로 꾸준히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코인은 비트코인처럼 지정학적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례로 2022년도 미국의 그리고 유럽의 러시아 제재 시에 프라이버시 코인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창립자죠.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 외에 지캐시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금의 출처, 목적지를 불분명하게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고 싶어하는 수요는 분명 존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트위터X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다룹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X를 에브리싱 앱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브리싱 앱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과 결제의 중심에는 블록체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X는 일론 머스크는 어떤 암호화폐를 선택할까라는 게 이 크립토 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도지코인과 비트코인이 중에 어떤 한 개의 암호화폐를 선택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엔 특정 기업이나 재단이 아닌 세계의 도지코인 사용자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60초 안에 거래가 완료 가능한 빠른 결제 속도, 그리고 매년 50억 개씩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거래형 화폐로 적합하다고 평가받는 점 등이 도지코인을 트위터X의 결제 코인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후보는 바로 비트코인이죠. 일론 머스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와 함께 비트코인 마이닝 협의회의 창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의 속도는 느리지만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거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수수료도 비자카드, 마스터카드보다 저렴해질 수가 있습니다. 박종환 작가는 도지코인이냐 비트코인이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채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제 및 거래 암호화폐의 투자 전략입니다. 질문을 던지라고 박종원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첫 번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화폐로서 폭넓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과연 비트코인보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있는가? 비트코인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개 코인을 보유할 만한 동기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블록은 1메가고 비트코인 캐시는 32메가, 블록이 크다고 속도가 빠르다고 화폐로서 도입은 빨라진가? 라는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화폐로서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가지를 지켜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국제적 송금 등의 네트워크의 트랜잭션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관이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플랫폼이나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가, 그리고 각종 이슈에서 자유로운가 라는 이 네 가지를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결제 거래 코인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인 아저씨였습니다. 우리 함께 부자 됩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